주도주들 사이에서도 사실 좀 엔비디아 가격이라는 게 이제 궁금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제 거의 140달러까지 넘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이 됐고요. 이제 오늘 이제 촬영일이 이제 7월 3일이니까 또 이제 뭐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엔비디아를 지금 사도 되는 거냐? 그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의 힘이 계속될 거면 지금도 사실은 안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안 늦었다 쪽이죠. 왜냐하면 그 회사 실적을 보면요. OP 마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을 뜻하는데 2016년 같은 해에 삼성전자가 한 3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0조 매출에 30조를 벌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기록이었고 얼마 전에 이제 TSMC가 역시 한 100조 매출에 한 40조 번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엔비디아는 100조 매출에 62조를 벌어요. 근데 그게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매출도 늘고 마진도 올라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 인상하면서 수급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아직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 거죠. 뭐 애플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AMD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도 다 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지금 걷어붙이고 있고 분명히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장에 아직 위협할 만한 존재, 대체할 만한 어떤 유력한 대안들이 아직 시장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계속 또 엔비디아는 앞서 나가고 있고 그 성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조차 뭐 H100인가요? 그걸 갖다가 몇천 개를 사겠다는 둥.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어쨌든 이걸 사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2분기에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곧 이제 8월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되게 기대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건 테마가 아닌 주도주로 가야 되는 거죠. 일시적 테마가 아닌 실적이 나올 땐 주도주로 격상되는 거고요. 그 주도주가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실적으로 박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줄더라도 매출 크게 늘어난다라면 거의 시장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2020년, 21년 테슬라 보는 기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 테슬라가 모델 Y가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판매량 1위 모델이 나오고 중국 시장에서 선풍을 일으키면서 마진도 늘고, 그죠? 이익도 내고 매출도 느는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 열광했잖아요. 그러다 22년부터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졌잖아요. BYD한테 작년에 역전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당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 제품 가격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 올 때 이제 이런 주도주들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를 미스하기 시작하고 또 경영자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가? 일단 잘 모르겠다면 담아두고 시장을 같이 조정해 오는 것도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게 싫으면 인덱스를 사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아니, 주도주는 알겠고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게 내가 많이 먹지를 못할 것 같으니 그러면 2등, 3등 뭐 이런 기업에 눈을 돌려보겠다. 엔비디아를 대항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인텔이나 AMD 이런 회사들 혹시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라는 거죠. SOX인가요? 그걸 사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 지수를 사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승자가 될지는 모른다라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일단 인텔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텔아비브를 비롯한 여러 곳에 그 파운드리 공장도 짓고 AI 반도체도 만들겠다라는 그 시도 자체는 인텔이라는 회사의 업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걸릴 거냐. 이제 투자해서 수율이 언제 나올 거냐. 그리고 TSMC는 굉장히 수율이 좋고 굉장히 또 효과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인텔은 이제 전체 모든 걸 다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다 하는 삼성전자와 함께 그런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세를 타면 정말 무섭지만 반대로 이거저거 한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야 되는 분야에서 지금 몇 가지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텔도 실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은 뭐 HBM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 수율 문제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문제가 좀 해소되는 징후가 안 보이는데 인텔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지속적인 실패 속에 AMD에게 추격을 크게 당해서 이제 노트북용 CPU도
옛날 같은 지배력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될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빼고 갈 수가 없는 게 복권 긁는 것처럼 운이 좋아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게 다 걱정스러우시면 그냥 인덱스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장에서 굳이 한 종목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타는 게 무섭다면 그냥 인덱스를 사자. 나스닥 100이든 아니면 SOX든 사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고르려고 해봐야 이기지 못한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그냥 나스닥 100 들고 있습니다. 예, QQQ 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TQQQ도 갖고 있고요. 예, 재밌잖아요. 그렇죠. 제 인생에 의미 없는 지분 정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투자하다가 리밸런싱 한 번씩 해주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건 제 인생에 의미 없는 지분 한 1%? 그 정도만 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나 뭐 S&P 500도 뭐 작년도 그랬고 올 초도 그랬고 너무 올랐다 이랬지만 사실 S&P 500 올해만 30번 넘게 신고가를 돌파했으니까 한 30%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무섭죠. 일단 엔비디아 실적, 저 매출액이 언제까지 저렇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거, 미래를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팁 하나만 드리자면요. 시장에서 비관론자가 다 사라지면 그때가 꼭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거 저러다 말지라는 사람들이 잘못했고 저는 엔비디아 사서 부자 되겠습니다라고 다 변심하고 개종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시장에 끊임없이 그 지적하고 비관하고 저게 되겠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지금 못할 정도로 좋은 장이다. 더 버블이 날까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뭐 불안 요인이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 아니냐를 걱정할 정도의 좋은 장인데, 여기서 뭐 더 큰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유 금리 인하 안 해도 잘 가네가 제일 좋은 장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말한 자체가 백그라운드는 그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라는, 그만큼 좋은 장이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게 대중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금리 인하 해야 좋은 거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매도 신호입니다. 네, 그 지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가 보통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다들 코로나 때 금리 인하했던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금리를 여러 차례 계속 인하하다가 제로금리 만들고 그래도 안 돼서 회사채까지 연준이 매수해 준다 그런 다음에 바닥쳤어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열광하는 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 뭐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인하해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제 전번 금리 인상이 너무 아파가지고 22년에 금리 인상이 너무 아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 거라고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좋은 뉴스라고 저는 볼 수 없다.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뭐 안 해도 될 만큼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요. 근데 성장률 올해 이대로 가면 미국 성장률 아무리 못 나와도 2%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2% 이상 성장률 나오는데 왜 금리를 인하해 줍니까? 과열이잖아요, 그 이상. 그렇죠. 그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인데 그거 이상의 성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나온다라는 건데 그건 경기 과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주도주가 엔비디아고 뭐 주요 빅테크 기업이고 AI라는 테마 아닌 게 주도주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AI를 둘러싼 밸류 체인들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같이 덩달아 올랐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죠. AI가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다. 그 전력 아니면 이제 전력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밸류체인 섹터인데 이 섹터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이 섹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전히 이렇게 좀 더 커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건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그 AI에 붙어 있는
테마라고 봐요. 그 범 AI 테마고 엔비디아 거 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이건 같은 섹터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와 반도체 장비를 예를 들어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ASML이랑 TSMC랑 삼성전자를 다른 섹터로 볼 수는 없잖아요. 다 범 반도체 섹터 내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거지만 추세 자체는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의 이것도 테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분들이 이걸 뭐 새로운 테마다 그러시는데 시총이 일단 너무 작다. 이제 두각을 나타낸 거고 사실 이 전력기,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테마나 관심을 가지신 거는 제 주변의 분들은 전부 작년부터 샀어요. 그동안 그렇게 안 오르다가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참 시장은 알 수 없고 이게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가치주 영역에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올해는 성장주가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 투자자의 변심 여부에 따라서 여기 테마야 아니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지 주도 테마인가 라고 부르면 잘 모르겠다. 그냥 불확실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전력 변압기 테마입니다. 참 진짜 제 주변의 분들은 작년부터 엄청나게 공부하고 모임에서 발표도 하고 이게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지 이제 1년 지나서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 정말 알 수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코스메틱 좋아진다고 외치고 다닌 사람인데 그렇게 빠지고 뭐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30만 원 깨지고 그러다가 30만 원이 아니었나요? 한 40만 원은 깨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올해 갑자기 새로운 주도주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맥스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주식이 왜 오래 오르는지 작년부터 이미 다 보였는데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을 한국이 다 추월하고 이겨서 지금 거의 점유율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왜 작년은 반응 안 하냐? 자, 이런 거 물으면 그걸 맞춰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싼 걸 사서 또는 미래 전망이 밝은 걸 사서 그 시장이 나를 잡아줄 때까지 나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투자의 요체인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저도 심지어 손절 친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도주 섹터가 될 기업을 딱 미리 사서 10배, 10배거를 내는 거는 정말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최고의 짜릿함인 건 알지만 이게 과연 자주 있는 일이냐. 그리고 또 그런 걸 우리가 횡재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심루타를 일생에 몇 번을 더 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투자 스타일도 그렇게 나쁜 스타일은 아니지 않냐. 그냥 이게 좋다 싶으면 인덱스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개별 종목이 저게 정말 언제 부각되는지를 예측해서 맞추는 저는 경마 비슷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저는 자신 없다. 그런 능력도 없고 편하게 매크로로 보면 작년부터 계속 올해까지 좋아지는 경기 흐름이고 반도체가 주도하니까 그냥 거기 그 섹터에 머물러 있자. 남이 뭐라 그러더라도 이게 끝나면 끝나는 거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자. 샀다 팔았다 올해는 할 필요가 없는 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다른 데 눈 돌려봐야 뭐 답이 없다. 이게 다 범 데이터 센터고 뭐 다 범 반도체인데 AI 테마인데 뭐 그걸 구분해서 뭐 볼 필요가 있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좋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오히려 장안전은 위험한 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 운영 ETF 컨설팅의 김준호 부장님을 모시고 최근 반도체 업황과 빅테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정말 반도체로 뜨거운 해입니다. 뭐 반도체 뭐 모든 언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모든 곳을 반도체가 도배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황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반도체 업황 한마디로 표현하면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돌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시가총액 히스토리를 좀 간단히 읊어드리면 2023년 5월에 반도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 2024년 2월에 2조 달러 돌파.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4년 6월 19일에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기업 가치 속도가 이제 붙어가는 속도인데 사실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이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지금은 물론 잠깐 3조 달러를 하회하긴 했지만 엔비디아까지 이제 치면 총 3개의 기업이 있는데 각각의 기업들이 사실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애플이 719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50일이 걸렸는데 엔비디아가 66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딱 3달 만에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돌파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잠깐이긴 하지만 1위 자리에 좀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사실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몇 번 바뀌었어요. 뭐 애플이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였다가 엔비디아였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형주들은 시장 상황이 좀 맞으면 시가총액 1위 한 번쯤은 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927년 이후에 미국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를 딱 한 번이라도 해본 기업이 엔비디아 포함해서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 자체로 되게 좀 대단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도체 업황을 조금 더 좀 들어가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반도체 이야기 계속 나와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좋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반도체 대표 지수라고 하면 저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꼽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0종목들의 연초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률을 그냥 산술 평균해 보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S&P 500이 올해 한 14% 정도 올랐으니까 물론 이제 S&P 500보다는 조금 좋긴 한데 월등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좀 미진한 숫자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30종목 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들도 8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반도체가 다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주가 차별화가 만들어진 원인은 결국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엔비디아와 함께 했던 종목들은 주가가 괜찮았고요. 엔비디아와 함께 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반대로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조금 예시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리면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팹리스잖아요. 근데 팹리스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그 반도체를 만드는 건 파운드리가 만드는데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은 100% TSMC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TSMC 주가는 연초 이후에 순항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TSMC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들은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연초 이후에 좀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사례들을 멀리서 찾지 않고 국내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은 그런 경우. 이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이제 HBM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에는 유일하게 SK하이닉스 HBM이 들어갑니다. 사실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아직 엔비디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주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처럼 올해는 어떤 엔비디아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었느냐가 어떤 반도체 어떤 성과를 좀 갈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 올라탔느냐 올라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이 엔비디아와 관계가 있어야 주가가 오른 새였고요. 아니었으면 그냥 그저 그랬던 장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쭤를 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정말 강세입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 시가총액 이야기하셨으니까 시가총액 이전에 엔비디아가 이제 현재 업계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진짜 맞느냐라는 데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압도적인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AI 반도체 칩 시장의 80%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경쟁사들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다. 혹은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이제 만들면 엔비디아의 독점이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물론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사실 좀 어려움.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그냥
견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실적을 발표를 하면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하나 더 꼭 보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의 매출총 이익률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총 이익률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78%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7,800원을 남기는 회사가 지금의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일반 제조업체들보다는 이 매출총 이익률이 조금 높게 나와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과 비교해서도 매출총 이익률이 좀 월등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경쟁업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AMD 같은 경우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매출총 이익률이 46.7%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엔비디아가 제시한 2분기 매출총 이익률 가이던스도 한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매출총 이익률이 좀 유지가 될 거다, 전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숫자만 말씀드리면 좀 체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매출총 이익률이 78%인 기업이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에 수요는 넘쳐요. 근데 공급은 제한적이죠. 근데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만든 물건을 서로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경제적 해자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격 결정권이라는 건데, 이 강력한 가격 결정권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매출총 이익률 7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의 우려대로 뭐 빅테크들의 추격 혹은 경쟁사들의 추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절대 매출총 이익률 78%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조금 의심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실 때 엔비디아의 매출총 이익률이 이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눈여겨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출 총 이익률 78%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 물건 나만 만든다에 기반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도 여러 군데에서 다른 곳도 칩을 만들 거다, 곧 만들 거다 해서 이제 헷갈리는 거지. 사실은 독점적인 구조로 자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엔비디아가 이 주가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파죽지세로 말씀하신 것처럼 2조 달러에 3조 달러 돌파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달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방 이제 주가가 더 이제 갈 것 같은 분위기에서 딱 이제 액면 분할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35달러를 찍은 다음에는 이제 좀 최근 며칠, 저희 오늘 이제 촬영일이 6월 25일인데, 최근 한 2, 3일 동안은 이제 약간 살짝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떤 주가 모멘텀이 있을지요? 일단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는 전혀 없었어요.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굳이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밖에는 지금 해석은 안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의 지금 PER이 향후 12개월 예상 EPS 기준으로 지금 조정받기 이전에 47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5배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의 과거 5년 평균이 한 40배 정도니까 사실은 조금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들, 그리고 어떤 PER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수준이다. 그로 인해서 어떤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먼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엔비디아를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게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AI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성장 추이를 계속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성장이 조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둔화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어떤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어떠한 AI 산업 전반의 어떤 성장의 바로미터처럼 지금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AI 모멘텀으로 올라간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는 않고 있다. 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부문 실적의 45%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구글 알파벳 이런 빅테크들로부터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젠슨 왕의 실적 발표 현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고자 하는 투자 주체가 워낙 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를수록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40% 이상이면 사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어떤 AI 관련 자본 지출을 줄였다. 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구매를 줄일 계획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분명히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한 징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빅테크가 AI 사업을 더 확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야 뭔가 뭐 대외적인 악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대외 아직 악재라고 볼 만한 건 없고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타자가 누구냐, 반도체 다음 타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딱 그 한 종목만 꼽으면 뭐가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AMD, 인텔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종목들, 그 기업들이 이제 조금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온 디바이스 AI가 어떤 시장의 주목을 좀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의 연장선에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한 반도체 관련 종목이 퀄컴 그리고 암, 이 두 종목이 조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뭐 AI 관련 뉴스를 계속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PC가 좀 잇따라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코팔럿 PC도 그렇고 삼성도 얼마 전에 갤럭시북 엣지라는 이름으로 AI PC를 출시를 했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의 어떤 윈도우 기반의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CPU가 인텔이나 AMD께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AI PC들 보면 CPU가요, 윈도우나 AMD가 아니라 퀄컴의 스냅드래곤 X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IT 기기에 조금 이제 밝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스마트폰 AP,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CPU에만 사용되는 게 퀄컴의 스냅드래곤인데 이게 이제 AI PC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기반의 PC가 이제는 AMD나 인텔의 CPU가 아니라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사용됨으로써 어떤 모바일 시장이 좀 제한적이었던 퀄컴은 이제 AI PC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또 한 번의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퀄컴 주가가 좀 괜찮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이 온디바이스 AI, 퀄컴 이 연장선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암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암은 뭐 다들 많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팹리스가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제 회사들을 저희는 팹리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팹리스의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그냥 백지에다가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가 좀 짜여져 있는 설계도에다가 덧대어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본적인 설계도를 제공하는 회사가 암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모바일 AP의 99%는 이제 암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은 물론이고 애플도 사실은 암의 아키텍처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앞에서 퀄컴의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바일 AP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로열티가 발생하긴 하는데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은 좀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이라서 뭐 엄청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PC에도 이제 ARM의 아키텍처 기반의 이제 CPU가 사용되고, 그리고 서버 시장에도 ARM의 반도체가 또 사용되고 이러니까 ARM한테는 이 또 AI가 또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시장이 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컴퓨텍스가 있었던 거 다들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ARM CEO의 르네아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 1000억 개 이상의 ARM 기반의 디바이스가 이제 준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게, 윈도우 PC 시장 점유율 50%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CEO로서 포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 그럼 인텔과 AMD한테는 진짜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 ARM은 진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인텔 주가 상당히 부진하고 AMD도 지금 거의 보합에 있거든요.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림으로써 사실 시장은 인텔이나 AMD보다는 좀 ARM한테 좀 긍정적인 어떤 이런 좀 미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이 한국 반도체 간판 기업 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깜짝 호실적을 내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 다시 한번 구만전자를 향하는 모습인데요. 이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미국과 또 대만 반도체 간판주를 집중 매수했다는 데이터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 3년여의 침묵을 깨고 반등하기 시작한 삼성전자, 그리고 고평가 불안감이 돌았던 엔비디아. 그런데 왜 한국 투자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삼성전자를 팔고 미국 반도체 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이 최근 월가 일각에서 이례적으로 엔비디아 추격 매수 경계론이 따랐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이 개인적인 경험도 살짝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달 7일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최근 한 달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약 5조 4,709억 원, 또 3,891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5일 하루만 보면요, 동학개미들이라고 하죠. 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1조 7,272억 원 어치를 순매도해서 올해 3월 2일 약 1조 5,423억 원 이후에 최다 매도 기록을 냈습니다. 이 전날인 4일 순매도 금액이 1조 2,311억 원이었는데 요거를 합치면 이틀간 3조 원 넘게 내답한 셈인데요. 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워낙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으로 등극할 만큼 인기를 끌면서 이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국내 반사회가 된 것 아니냐는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진 셈이죠. 반면 한국 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요, 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미국 혹은 대만 반도체 주식이었습니다. 이 순매수 1위 종목은 AI 인공지능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유명하죠. 엔비디아였고요. 이 순매수가 9억 1,860만 달러, 약 1조 2,700억 원이었고요. 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요즘 인기인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이어서 3위부터 5위까지는 순서대로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상장지수 펀드죠. 그래니쉐어스 2X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 또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우리가 파운드리로 많이 부르죠. 대만 TSMC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순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도 금액을 볼까요? 이 모두 합쳐서 약 5조 8,600억 원이었습니다. 이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순매수액을 전부 합친 금액이 총 18억 1,816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5,136억 원인데 그 2배가 넘는 규모인 셈이죠. 자, 그러면 주가 상승률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똑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볼게요. 확실히 한국 반도체 간판
민간 기업들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달 5일 이후부터 한 달간 약 13%,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2% 올랐는데요. 이 반면 해외 주식 순매수 1위 기업이죠. 엔비디아와 또 2위 기업인 브로드컴 주가가 같은 기간 3%, 또 21% 올랐으니까 이 K반도체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들 K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를 팔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 주식을 살까요? 이 투자 선호가 갈린 이유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른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리스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세 마련용 대규모 지분 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딜로 많이 부르죠. 블록딜 리스크가 국내 주식 매수 심리를 짓누르는 변수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소한 경험담도 있는데요. 제가 올해 1월에 처음으로 다시 한국 주식을 샀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원래 새로운 종목을 사고 싶어지는 거죠. 이 AI 시대라고 하니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샀는데 이 하필 제가 삼성 주식을 산 바로 다음날 삼성일가 블록딜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됐는데요. 이 6년 넘게 해온 미국 주식과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한국 주식, 괜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물론 한국 삼성전자 블록딜 한번 맞았다고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냐 싶겠지만 이 개미인 제가 재벌 총수 일가의 블록딜 타이밍까지 예측하기에는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 우리가 줄여서 요즘 금투세라고 많이 하죠. 금투세를 한번 볼까요? 이 금투세란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해서 얻는 수익이 한 해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 한 해에 벌어들인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의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하나로 이 금투세 도입 논의가 나왔고 또 2023년에 의회가 합의해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 반발이 워낙 많아서 2025년, 내년이죠.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시기를 일단은 늦췄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반발이 많죠. 그래서 이달 말 기재부가 발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 해 금융투자 투자 차익이 5천만 원 이상 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고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요즘은 워낙 부동산 부담 때문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라는 게 참 중요하다 보니까 금투세가 역시 증시 하방 변수로 꼽힙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녹화 시점에서 후보자인데요. 이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이달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길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개별 종목만 볼게요. 특히 한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주가가 장기간 전고점을 벽하지 못한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키운 배경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반려주식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이 삼성전자 주가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1월 11일 9만 1,000원에 마감해서 9만 선을 돌파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8만 원 선으로 떨어졌고요. 3년이 넘도록 9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이지 10만 전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9만 원 넘는 돈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들도 있었죠. 자, 우리나라 주식 잘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재벌 일가가 자꾸 상속세 마련용이라면서 대규모 매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고금리 태세와 미중 갈등 등 각종 악재는 전부 반영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그런 자주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어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하락, 오늘은 미국 연준금리 불확실성으로 하락, 내일은 고평가 부담의 하락 등등 악재는 다 반영하는 코스피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왔을까요?
자, 그렇기는 한데 요즘 글로벌 증시 핵심 동력인 AI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보면요.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갈아타기 매매의 신중론이 눈에 띕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월가에서 추격 매수 경계론이 나왔죠. 피에르 페라기 뉴스트리트 리서치 연구원은 지금 주가에 비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내년까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달 6월 18일 역대 최고가를 찍었죠. 135.58달러를 기록해서 글로벌 시총 1위까지 올랐는데 이후부터 이달 5일까지 주가가 7%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약 9%, 1% 올랐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AI 서버 인프라 투자 붐을 따라서 고용량 메모리 특수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 삼성전자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언제 본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여부와 또 현재 대만 TSMC가 독점 공급하는 AI 반도체 수주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 달 새 골드만삭스와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 등 최소 19곳의 글로벌 투자사들이 2분기 호실적 예상을 근거로 SK하이닉스 종목 목표가를 높였다고 전했죠. 시티 측은 최상단인 3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증시, 일본식 밸류업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본 증시가 과연 밸류업 정책의 효과로만 떴는지 아니면 중국발 코로나19 대응 이후에 미중 지정학적 갈등이 더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된 것과도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장의 주가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최강자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10배 오른 회사, 이들 표현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회사는 어느 곳일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반도체 회사라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죠. 대중의 관심은 그래서 올해도 가느냐, 이제라도 투자할 만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나온 올해 전망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는 1월 8일 종가 기준 140달러 선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뉴욕 증시에서 애플에 이어 2위 수준이고요. 이달 6일 기준으로 149.43달러를 기록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주가를 돌파했죠. 장중한 때 150달러도 넘나들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2025년 전망에 대해 압도적으로 낙관적입니다. 매수, 보유, 매도 추천 중에 60곳이 매수를 권하고 있고요. 4곳은 보유를 추천합니다. 매도 추천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72달러 수준으로 8일 종가인 140달러를 기준으로 봐도 아직 22% 상승 여력이 남아있죠. 대표적으로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25년 최선호주인 탑픽 종목에 엔비디아를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우려도 엔비디아가 블랙웰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대해 강력한 수요를 누리고 있고 이것이 막대한 매출과 순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셉은 결국 엔비디아 투자는 블랙웰 판매 성적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시장 변동성과 같은 다소 부정적인 신호를 블랙웰이라는 압도적인 기술 우위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엔비디아 주가가 2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삭소은행의 존 하디 전략가는 엔비디아 주가가 2025년에 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애플의 시장 가치를 2배로 초과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죠.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요.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느냐를 보는 지표 중 하나인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PER은 58배입니다. 꽤나 높아 보이지만 52배 수준의 테슬라와 비교해보면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브로드컴만 해도 당장 180배의 PER을 기록하고 있죠. 결국 엔비디아의 올해 기업 성장과 주가 상승의 핵심은 차세대 AI 플랫폼
블랙웰에 있습니다. 블랙웰 GB200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차세대 AI 칩으로 AI 반도체 붐을 일으킨 호퍼 시리즈인 H100과 H200의 성능을 압도합니다. 블랙웰 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설계 결함 등 문제로 지연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본격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2025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양산 도전의 이 블랙웰 상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죠.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10월에 이미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미친 듯하다. 모든 기업이 가장 먼저 블랙웰을 갖고 싶어 한다 라고 밝힌 바 있고요. 블랙웰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만 폭스콘도 부회장이 직접 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플랫폼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밝혔죠. 블랙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직접 확인시킨 겁니다. 폭스콘은 또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큰 블랙웰 서버 생산 시설을 멕시코에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의 핵심 업체인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생산 공정을 폭스콘의 신규 공장까지 더해 공급을 늘리는 형태인데요. 반도체 공장은 그 특성상 선주문이 없으면 공장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미 대량의 수요는 확정이 됐고 블랙웰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이미 블랙웰 칩의 12개월 분량이 완판됐다라는 걸 확인한 바 있죠. 12개월 동안의 블랙웰 생산 물량이 모두 예약돼서 지금 제품을 주문해도 12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어 인베스트사의 이바나 델레스카 창립자도 엔비디아가 2025년 올해 블랙웰로만 2천억 달러, 하나로 약 294조 원을 웃도는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밸런스도 엔비디아의 2025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2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내는지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엔비디아가 올해 본격 확대를 선언한 신사업 분야들의 선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젠슨항 CEO는 올해 CS2025 기조연설에서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로봇과 자율주행 등의 개발을 가속화하긴 플랫폼 코스모스도 소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 같은 3D 환경을 가상의 세계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가상 환경에서도 마치 실제 세계에 있는 것처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젠슨항은 로봇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개발자나 전문가들이 로봇 개발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개발은 통상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는 통일된 플랫폼이 없었죠. 엔비디아 AI 플랫폼인 쿠다처럼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블랙웰 반도체 성능을 기반으로 한 컴퓨팅 능력으로 로봇과 자율차 시대에도 우리가 성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젠슨항은 물리적 AI 모델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방대한 양의 실제 데이터와 테스트가 필요하다면서 개발자에게 이런 데이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개발자는 이를 미세 조정해 맞춤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이 왜 함께 가동돼야 할까요?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어야 업무 현장에 배치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올 상반기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 제슨토르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죠. 정리해보면 블랙웰을 기반으로 로봇에 탑재할 칩과 로봇 그 자체인 하드웨어도 만들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관련 현실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상 공간에서 구현해볼 소프트웨어도 만들겠다는 구성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먹겠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2025년 AI 시장도 엔비디아 주도의 GPU 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업황이 쉽게 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도체 업종이 또 한 차례 강력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최상위 추천주로 선정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클라우드 고객들이 주도하는 엔비디아 블랙웰 배포와 AI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AI 반도체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편 올 하반기에 그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도 킹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반영된 주가가 횡보하거나 유지되며 M7으로 명함을 내미는 수준에 그칠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기업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요. 과거 닷컴 버블 땐 마이크로소프트가, 버블이 터진 뒤에는 GE가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이후 스마트폰을 개발한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분야의 기업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른 뒤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잠시라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왜, 그리고 어떻게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또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통해 실적이 개선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이전에도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시장의 최강자로 불리는 기업이었죠. 그러면은 게임과 비트코인 채굴 등에 활용되던 이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AI 시장의 가장 중요한 최강자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엔비디아의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 당시 30살에 불과하던 젠슨 황 창업자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던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에서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과 함께 창업을 결심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미 인텔과 AMD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만들던 것은 CPU였죠. 엔비디아는 CPU가 아닌 GPU를 전문적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사실 이때는 지금처럼 컴퓨터를 통해 여러 가지 그래픽 작업을 할 때가 아닙니다. 고성능 그래픽 게임은 당연히 없었고요. 사실 요즘 대부분 사용하는 이 GUI보다 MS-DOS와 같은 CLI 기반의 운영 체제가 친숙하던 시절이죠. 엔비디아의 선견지명은 통했습니다. 1999년에 드디어 GPU 개발에 성공을 했고 급격하게 컴퓨터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그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엑스박스 개발 초기에 사용되던 하드웨어 역시 엔비디아의 것이었죠. 물론 게임 시장만 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3년 나사와 함께 화성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이 그래픽이 활용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을 해왔죠. 하지만 GPU의 본격적인 성장은 다른 활용법이 발견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병렬 연산 분야인데요. 병렬 연산은 하나의 큰 작업을 여러 가지 작은 단위로 나눈 뒤에 동시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AI의 기반이 되는 이 딥러닝 학습도 직렬 연산이 아닌 병렬 연산을 활용해야 훨씬 더 효과적이죠. 2008년 당시 스탠포드의 연구원이자 AI 선구자로 꼽히는 앤드류 응의 팀 역시 엔비디아 GPU를 통해 1억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AI 모델을 CPU보다 무려 70배 빠른 속도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걸리던 작업을 단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최근 AI 분야가 워낙 핫하게 떠오르면서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겠다고 나선 기업도 많습니다. 원래부터 GPU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던 AMD는 물론 인텔 역시 AI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밝혔죠. 이들은 공통적으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성능과 비례해 책정된 비싼 가격이죠. 인텔은 최근 3분기 출시 예정인 AI 가속기 가우디 3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은 엔비디아 제품의 3분의 2 가격에 이를 판매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AI 가속기 H100과 비교해 학습 시간이 최대 40%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AMD도 AI 가속기 MI325X를 올해 하반기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 제품 역시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를 보면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이 성능 향상을 위해 웃돈을 주더라도 고성능의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주주총회에서 젠슨 황 CEO는 직접 가성비 AI 가속기를 겨냥해 싸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경쟁사의 칩이 더 저렴하지만 결국에는 총 소유 비용을 계산했을 때 엔비디아 제품을 쓰는 게 더 좋다는 설명이었죠. 제품 구매 비용을 포함을 해서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운용 비용을 합하게 된다면 결국 엔비디아 제품이 저렴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산업은 초기에는 선도 기업이 지배하는 구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점차 경쟁사가 따라붙으면서 선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게 되죠. 전기차 시장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사례가 딱 이렇습니다. 카에찌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에 무려 79%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분기 60%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올해 1분기엔 52%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S&P 글로벌은 2025년에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AI 가속기 시장도 전기차와 같이 여러 경쟁사가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즈호 증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AI 시장 점유율은 70에서 95% 수준입니다.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을까요? 단순히 경쟁사 제품의 성능 문제일까요? 사실 엔비디아의 이런 높은 점유율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쿠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쿠다는 쉽게 말해 일종의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GPU가 병렬 연산을 할 때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죠. 원래 GPU는 그래픽 연산을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연산으로 개념을 넓힌 게 GPGPU입니다. 과거 그래픽 연산만 처리했을 때도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았지만 좀 독특한 컴퓨터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따로 계셨죠. 엔비디아는 친숙한 컴퓨터 언어로 병렬 계산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쿠다를 만들었습니다. GPU를 통한 개발 분야는 니치 분야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쿠다를 통해서 대부분의 개발자가 GPU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셈이죠. 이제는 전 세계 개발자 47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생태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쿠다는 딥러닝과 AI 분야에서는 필수품입니다. 딥러닝 개발에 친숙한 분들은 누구나 아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이 대표적이죠. 라이브러리는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기능을 불러와서 간편하게 코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 편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쿠다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쿠다는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야 호환성이 좋죠.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들이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도 이 쿠다와의 호환성 불안 때문에 엔비디아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운 좋게 딥러닝과 AI의 발전으로 GPU와 쿠다를 동시에 성공시킨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젠슨 황 CEO의 선구안이 없었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젠슨 황 CEO는 GPU가 슈퍼컴퓨터를 대중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고 2010년부터 AI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AI 시장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시장 개화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AI 연구자, AI 기업들과 함께 AI 생태계를 만들어 온 기업이기 때문이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방법 중에 하나가 쿠다인 셈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쿠다라는 장벽은 AI를 누구보다 먼저 지원한 것에 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젠슨 황 CEO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가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GTC 2024에서 블랙웰 시리즈의 AI 가속기 B100을 공개한 젠슨 황 CEO는 블랙웰을 플랫폼의 이름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쿠다의 사례가 보여주듯 이미 어느 정도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 한 번 진입한 기업들은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AI 시장에서는 적수가 없다 이런 분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최근 엔비디아는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고점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난 5년간 주가가 2922% 폭등했고요. 1년 기준으로만 보셔도 196.5%가량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엔비디아의 전성기는 팬데믹 때였습니다. 2020년 말에 엔비디아는 주식 열풍은 물론 비트코인 열풍에 따른 채굴 및 엔비디아 GPU 사용량 확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가가 액면 분할 후 기준으로 30달러대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팬데믹 전성기 때 주가가 현재 주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네요. 이만큼 주가가 오르다 보니 일각에서는 닷컴 버블 때 시스코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시스코는 닷컴 버블 당시 2년간 주가가 약 600% 상승하면서 2000년 3월 잠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시스코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닷컴 버블이 터진 이후의 시스코는 1년 만에 주가가 77%가량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80달러였던 시스코 주가는 2002년 10월 8달러까지 내려오게 되었고요. 현재 주가 역시 40달러대 수준으로 닷컴 버블 때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는 초라한 성적표죠. 지금 생각하시면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시스코가 저런 평가를 받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시스코의 스위치와 라우터 등의 장비 없이는 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이죠. 실적 성장도 좋았습니다. 1995년 22억 달러였던 매출은 2000년 189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실 시스코는 지금도 통신 장비 1위 업체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인터넷 산업의 성장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인터넷 투자가 줄어들자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유해보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AI 투자가 어느 순간 뚝 끊긴 셈이었죠. AI 투자가 없다면 엔비디아 반도체도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시스코에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엔비디아 역시 시스코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겠습니다. 2000년 3월 시스코의 PER은 205배였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PER은 72배 정도입니다. 12개월 선행 이익을 반영한 PER은 42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총 이익률도 78.3%로 과거 시스코가 기록했던 64%를 웃돌고 있죠. 즉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닷컴 버블 때 시스코보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인 셈이 됩니다. 또 AI는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기업들은 상당 기간 주가 상승을 이어갑니다. IBM으로부터 PC 시장 패권을 빼앗아온 인텔의 경우도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애플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드웨어 성능과 쿠다로 무장한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된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도 전혀 놀랍지는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미래입니다. 닷컴 버블은 결국 터졌지만 이때 개발됐던 인터넷 기술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시스코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많은 닷컴 강자들은 여전히 빅테크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AI 산업은 초창기에 있습니다. AI의 근본적인 발전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B2B 분야와 우리의 실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B2C 분야 모두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검사와 같은 제조업 현장, 광고 최적화 등의 B2B 분야, 챗 GPT로 대표되는 B2C 분야의 발전을 우리는 모두 다 체험을 했죠.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 닷컴 버블 때와 같을까요? AI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엔비디아, 지금이 고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죠. 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종화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상품들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준호 부장님과 함께 여러분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상품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는 종목은 좀 역설적이게도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1000 종가 기준으로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역사 써내려가고 있는 엔비디아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에도 엔비디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이제 M7 기업들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절반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 빅테크들이 미국 증시 사실 글로벌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빅테크들의 현황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빅테크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2023년에 2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S&P 500이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7종목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의해서 빅테크들이 좀 긍정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M7 중에서 테슬라가 부진이 조금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압도적인 이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뭐 7종목 내에서 이처럼 조금 성과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2024년도 어쨌든 미국 시장이 빅테크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뭐 너무나도 많지만, 이 기본적으로 AI라는 성장 모멘텀이 좀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직까지는.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작년과 같은 극단적인 쏠림은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도 빅테크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빅테크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23일 기준으로 S&P 500 내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7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27%였는데 올해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비중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어떤 기업들보다 이 M7의 실적이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M7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7이 단순히 기술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전체, 뭐 더 나아가서는 이 글로벌 증시 전체의 어떤 흐름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이 되면 투자자분들의 이목이 이제 M7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S&P 500개 기업 중에 단 7개에 불과한 이 M7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이제 주가 비중이 높다. 그래서 그만큼 M7 기업들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장기 성장성이 요망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장기 전망이 너무 좋다,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더라도요, 결국 어닝 시즌에 돌입해서 이거를 숫자로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주가 급락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빅테크들 종목이 작년에 올해도 또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난 5월 22일이었죠. 엔비디아를 끝으로 이제 빅테크 탑 7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6종목이 모두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 빅테크에 대해서는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자체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인가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전문가들이 이제 과연 컨센서스를 몇 % 초과 달성했느냐를 눈여겨보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처럼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은 이제 매 분기 이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죠. 올해도 결국은 빅테크가 좀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실적 성장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느 순간인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게 당연하고 네, 맞아요. 그 다음 분기에 컨센서스를 높여서 다시 잡아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매번.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예상치를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실적을 발표하는 게 굉장히 놀랍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실적도 이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엔비디아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AI입니다. 네, 맞아요. 올해 시장의 이제 화두가 역시 AI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엔비디아가 많이 언급이 되지만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AI와 관련해서 좀 많이 언급이 되죠? 네, 맞습니다. 현재 뭐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현재 AI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빅테크다라는 것들을 이제 최근에 어떤 뉴스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생성형 AI를 아직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빅테크들한테는 거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수익화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대한 자금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결국 지금 AI 경쟁이 뒤처지면 이제 기업이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러한 아까 절체절명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미국 빅테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들 중심으로 AI 산업이 이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AI 산업의 발달 과정을 한번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해당 산업의 1등 기업 그리고 혹은 소수 기업들이 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산업 자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엔비디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칩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구글은 플랫폼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사실은 빅테크들 중에서 AI 경쟁에서 좀 가장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 애플이 있어요. 애플마저도 챗 GPT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좀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기대감을 또 굉장히 증폭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이처럼 AI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어쨌든 각각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보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생태계 더욱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무조건 챗 GPT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보거나 네. 뭐 AI 반도체 최강이라고 하는 엔비디아만 보거나 네. 이럴 것이 아니라 AI도 결국 뭐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관련된 이제 플레이어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봐야 되는데 그게 빅테크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적도 좋아요. AI 모멘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올랐구나는 이해가 되는데 네.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에 대한 그렇죠. 또 질문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높은 주가 상승과 밸류에이션 논란은 항상 공존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모멘텀으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네. 올랐고요. 근데 주가가 오른 과정들을 보면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네.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사실 돌이켜보면요. 빅테크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뭐 조금 오래전 일이긴 한데 아마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M7 이전에 빵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빵.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이렇게 연배가 그렇게 안 돼 보이시나요? 네, 빵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빵이 오랜만이네요. 네, 이 빵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게 바로 201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이미 금융시장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때도 빵은 비싸더라는 얘기가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언론을 도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빵은 비싸다라는 말에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고 주식을 매도했다? 그러신 분들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네. 있으시겠죠. 땅을 치고 있죠. 네. 네. 빅테크들과 밸류에이션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주가가 싸냐 비싸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PER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투자 지표를 네.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빅테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들의 가치를 PER이라는 지표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빅테크를 견인하고 있는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AI인데 뭐 아시겠지만 AI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인지는 사실은 지금 전망조차 불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AI를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빅테크들이 이제 주가를 싸냐 비싸냐를 논하는 것, 저는 이게 과연 이제 맞는 판단인가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주가를 바라볼 때요, 단순히 PER 기준으로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시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과연 이 AI 산업 내에서 이 빅테크들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그 짤방 중에 네.
그 엔비디아 살 걸라고 할 때 살 걸 해서 한 6개 정도 중첩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살 걸라고 할 때 살 걸라고 할 때 살 걸 이렇게 맞아요. 뭐 네. 그런 이제 밈이 하나가 돌 정도로 굉장히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고, 사실 뭐 작년에도 이미 엔비디아는 야, 지금 엔비디아 사면은 고점에 잡히는 거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지만 네. 올해 2배 올랐잖아요. 제가 그 네. 얘기를 2017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네. 그때 샀으면 정말 야, 은퇴해도 될 정도의 그렇죠. 자금을 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빅테크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단순히 이 프라이스 투 어닝 그것만 봐서 주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함께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좀 장기적인 이제 비전과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약해지거나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네. 함께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AI가요, 일단은 일시적인 테마는 분명히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뭔가 조금 그 기점이 됐던 그 기술의 발전들이 있거든요. 뭐 네.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PC의 등장, 그리고 최근에 뭐 애플 아이폰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AI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건보다도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주식시장은 아마 AI 쇄주 찾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과 같이 AI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도 이쪽 AI 산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빅테크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엔비디아의 실적인데, AI 산업의 성장성이 어떤 바로미터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그 중에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 성장이거든요. 근데 뭐 엄청나죠. 근데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는데, 이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지금 모든 국가와 기업이 AI를 위해서 엔비디아와 협업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엔비디아의 AI GPU를 구매하는 주체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을 불문하고 이제 모두가 AI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AI가 적용되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뭐 AI 산업의 성장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단계를 이미 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수년간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집중적으로 찾아가시는 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2017년 얘기 그렇죠. 또 해주시고 했는데, 네. 돌이켜 시간을 약간만 과거로 돌려보면은 네. 코로나 때, 네, 그렇죠. 2020년 이럴 때도 빅테크 기업들의 이 인터넷 파워가 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좌우된다. 이 얘기가 맞아요. 나왔고요. 잠깐 나왔다 사라졌던 테마지만 메타버스 테마가 등장했을 그렇죠. 때도 네. 그 메타버스의 세계를 이끄는 건 결국 빅테크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네, 그 네.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AI는 결국 빅테크가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뭘 해도 빅테크 기업들이 그 테마를 이끌어간다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네. 다른 기업들보다 빅테크 기업들이 좀 압도적으로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앞에서 주신 질문이 AI 모멘텀이 약해지면 빅테크가 좀 걱정돼요 라는 질문의 연장일 것 같은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빅테크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 마치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전통적인 제조업체들도 그 나름의 틀 안에서 혁신을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갈아엎는 정도의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갖추어 나가고, 또 그 동력을 바탕으로 또 한 단계 진일보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수년째 거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빅테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매분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현금 흐름이 본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R&D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R&D에 많은 돈을 쏟아 부으니까 당연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M&A예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산하에는 굉장히 많은 예,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 웨이모라든가 네. 우리가 자주 쓰는 유튜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AI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원조격인 딥마인드도 아, 원조죠. 예, 딥마인드도 그 알파고의 딥마인드도 사실은 이제 알파벳의 자회사 중 하나인데 이 모든 회사들은 이제 M&A를 통해서 알파벳이 취득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M&A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경쟁력 있는 매물이 나왔어. 근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네.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이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제 M&A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꼭 M&A까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조금 유망한 기업들은 일정 수준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AI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이제 오픈 AI의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 R&D와 M&A를 통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그 빅테크들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는 AI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을 놀라게 할 기술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그 주인공은 빅테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래된 회사거든요. 맞아요. 오래된 회사인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썼을 때 썼던 게 윈도우 95입니다. 95. 윈도우 95. 네, 윈도우 95. 제 굉장히 어린 이제 미취학 유치원 아동 때 컴퓨터를 처음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윈도우 95 그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랬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지금 이 클라우드와 AI 중심으로 변해나가는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르죠. 네. BM은 완전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을 생각해 봤을 때 BM이 통째로 뒤흔들린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생각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정말 공감이 네. 갔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좋다. 이건 사실 구독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들의 좀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희 에이스 ETF 그러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 빅테크에 누구보다 진심인 회사이거든요. 저희 에이스 ETF가 가지고 있는 ETF들 중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라는 ETF가 있어요. 그 ETF의 어떤 그냥 좀 종목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이제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1위부터 5위까지는 15%. 네. 그러니까 6위랑 7위는 10%. 그러니까 상위 7개 종목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95% 오, 비중으로 네.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사실은 뭐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TF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보다 중요한 게 그 어떤 종목을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는지가 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빅테크 ETF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시총 가중 방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하나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그 7개 종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의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시총 가중 방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두 종목 비중이 높은데요. 저는 이제 기존의 ETF들과 다르게 7종목을 조금 골고루 가져가는 거를 선호하는 분도 있으시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총 가중 방식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부터 5등까지는 15% 그리고 6등, 7등은 10%. 그러니까 비교적 7종목을 이제 고른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ETF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일부 사람들은 나는 엔비디아만 투자하면은 ETF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ETF를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이면 9분 정도는 지금 개별 종목 집중 투자 한두 종목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모두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7종목은 각각의 강점을 가진 비즈니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7종목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어떤 국면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7개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2021년만 해도 이 M7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종목이 테슬라였죠. 테슬라였죠. 그때 정말 네.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만 집중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부터 테슬라를 아직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허탈감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림은 9은 엔비디아만 투자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테슬라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종목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시장의 국면별로 조금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투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감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진 7개의 기업에 골고루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ETF를 통해서 7개 종목을 골고루 투자하시고 뭐 여기에 따라서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또 있으시다. 그럼 개별 종목을 또 한두 종목 얹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에 비해 안정적이고 이렇게 균등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김진호 부장님 나오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